네. 우리가 일부러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건 말건 사람 자체가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시기라서 논리적인 것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라는 거야. 그런 시기라서 이때 감성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춘기가 딱 지나고 나면 아이들한테는 강력한 학습적인 호기심이 그때에서야 든다는 거야. 세계를 전부 논리로 파악하려고 하고 전부 인과관계로 파악하려고 하고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 합리적으로 내 인생이 설명되고 예측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이런 거는 사춘기가 지나서 급격하게 또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적 학습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때다라고 봅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단계 개발해야 될 능력들이 있는데 이 단계 개발해야 될 능력이 그게 왜 그렇다고 보느냐, 근거가 뭐냐, 과연 증명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증명 가능합니다.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이 지난 100년 동안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은 결코 어떤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믿음 같은 거는 취급 안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라고 했을 때에는 좋다고 믿는 걸 포함하는데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믿음과 이해의 문제가 잘 균형을 맞추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몰라도 믿는 걸 보통 믿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라도 일단 그게 내가 평소의 신념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따르는 것들을 포함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해 바탕에서 그 발달 단계나 커리큘럼의 구성을 해두고 있는 게 발도르프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때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계통에서든지 간에 100년 전에 나왔던 이론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도 이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꾸준히 원래 첫 스타트 했을 때의 어떤 정체성, 철학 이런 것들의 기본 통가다리 전체적인 윤곽이 유지가 되면서 발달을 해온 어떤 사상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발도르프는 그 극히 드문 케이스였던 거죠.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1919년 첫 발도르프 학교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세워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101주년인 거죠. 딱. 작년이 100주년이었습니다. 대략 1세기 동안 어떤 처음에 취지와 철학과 정체성이 유지를 하면서 계속 풍부해 온 성장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교육운동 중에서는 거의 뭐 최대 교육운동이 됐죠. 전 세계 100개 국가에 한 1000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아들인 지 한 20년 정도 되고 15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자유학교는 그 중에 12번째 학교입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현황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발도르프는 첫 7년, 두 번째 7년, 첫 7년은 인간의 하위 감각이 성장하는 시기다. 이게 일단 제일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첫 7년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하위 감각 개발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위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촉각,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에요. 요 하위 감각 개발을 이 시기에 못하면 이 시기 넘어가고 나면 이 시기가 충분히 개발이 안 됐는데 나이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핍이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채우지 못했던 결핍감이 그 뒤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발도르프 아이들하고 뭐 발달 단계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가장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운 발달 단계론이 매슬로 욕구 발달 5단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존 욕구 있고 뭐 애정 욕구 있고 인정 욕구 있고 자존 욕구 있고 실현 욕구 있고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쭉 세워놓고 밑에 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위에 단계의 건강한 발전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죠. 대부분의 발달 단계론들이 이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계가 충분히 안 돼도 나이는 먹고 몸은 커지고 저절로 넘어가져요. 근데 존재적으로 결핍이 생겨 있습니다. 이 존재적으로 생겨져 있는 결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왜곡돼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정 능력이 발달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만큼 교육에서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기를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뭐 말 하나만 하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순서 바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못 바꾸죠. 인위적으로 못 바꿉니다. 여름에 할 일을 봄에 할 수도 없고, 봄에 할 일을 가을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면 농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가장 최선의 능력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걸 농사에다 비유를 하자면, 이 적기 교육의 단계론에 따른 적기 교육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예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는 이 단계론과 적기 교육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이 바깥으로 보일 때는 아주 독특한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건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발도르프에서는 문자 교육을 발도르프에서 표준적으로는 한 9살, 10살 때쯤 문장 읽는 정도 속도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요. 9살, 10살 정도의 나이 때 문장을 읽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가르치는 게 좋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글자 익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을까? 왜 그럴까? 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곰곰이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걸 다 따지지 못하겠어요. 따지지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문자를 빨리 배우면 제가 구구이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학교에 어떤 애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어떤 여학생인데 진짜로 문자 배우는 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나이 초에 문자를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얘가. 문자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문자를 안 배웠던 거야. 못 읽고 못 썼던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덜 떨어진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글자 못 읽는다는 것 때문에. 일단 공교육에서는 글을 못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다른 모든 수업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얘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얘는 3학년 초에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쓰는 거는 지금도 보면 그냥 1학년 필체로 써요. 읽는 거는 좀 낫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엄마가 누구누구야 글자를 읽으니까 좋은 게 많아? 어떤 게 좋아? 하고 물어보니까 애답게 이제 뭐라 얘기를 했죠.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돼서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가 잠깐 뜸들이고 한 얘기가 엄마 그런데 내가 글자 읽고 나서부터 상상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이의 워딩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자 문화를 접하는 순간 상상력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100% 죽는다 그런 건 없죠.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당히 본질적으로 꺾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개념적 정의와 설명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거거든. 그리고 엄격한 논리적 규칙 아래에서 굴러가는 거거든. 근데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러한 어떤 룰에 매이면 매일수록 경직돼 버리거든요. 경직된 사고가 어떤 분산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상상력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정확해요. 근데 문자는 그렇게 유연하고 부정확하게 쓰면 문자의 기능을 못 합니다. 문자는 정확성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배우게 되면 사실은 다른 어떤 의식이 발달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성 능력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피크로 계속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아이들이 상상력이 훨씬 중요한 능력인 때라고 한다면 그때 섣부르게 문자에 익숙해지게 딱 해버리면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글자 배우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애가 백과사전 가지고 놀면 우리의 천재인갑다 그러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독서왕 뽑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발도르프 교실에 들어가면 칠판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어떤 주제를 넣고 그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선생님이 큰 칠판에다 그려둬요. 그리고 그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야기로 수업을 끌고 갑니다. 글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필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선을 끊는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습식 수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형태그리기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런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산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이야기와 놀이로 진행을 시켜요. 이야기와 놀이. 예, 계산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의 신체 리듬과 박자를 통해서 수의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예, 놀이를 통해서 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수에 대한 상을 가지게끔 만들어주고 이 자연 속에서는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별자리들에서는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의 어떤 심신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이랬을 때 들어간다는 거야. 이랬을 때 그 나이 때 걸맞는 방식으로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상이 아예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발도르프에서는 그래서 7년 주기라고 보통 얘기되는 발달 단계론을 바탕으로 엄격한 적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발도르프의 기본적인 목표는 어떤 성숙한 사고, 이게 바로 영성인데 이걸 통해서 도덕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높은 자율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 상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상입니다. 이게 기본상이고 아무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4세, 5세, 6세, 7세인 부모님들이시니까 이 나이 때 아이들 얘기를 조금은 해야겠죠. 이 나이 때 아이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슈타이너의 얘기인데요. 슈타이너는 인간이 호기심을 가진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인간의 영성을 타고났다는 거에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본성의 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아이가 똑똑해지길 바라고 공부도 잘하길 바라고 성숙하기도 바라고 뭐 많은 걸 바랍니다. 내가 훌륭한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훌륭한 인간의 상이 이제 뭔가는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훌륭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육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말은 너무 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진실인데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느냐 하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공부 안 하니까 못합니다. 그럼 안 하는 애들은 왜 안 하는가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그럼 왜 재미없느냐 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예. 야, 너 공부 못하고 대학 잘 못 가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된다. 미안하지만 사춘기 때 10년 뒤 20년 뒤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려지지 않고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협박이죠. 우리가 대부분 동기부여를 할 때 아이들한테 협박을 많이 합니다. 협박.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어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색깔의 동기가 심어지면 이 에너지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색깔의 동기가 심어지면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협박을 해서 동기를 심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커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 때 벌을 줘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너 이거 안 하면 종아리 열 때다 그러면 안 맞으려고 하겠죠. 너 이거 안 하면 큰 벌을 받는다 그러면 벌을 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할 때 긍정적 동기부여를 하는 법을 잘 몰라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 공포스러운 어떤 처벌을 내세워가지고 위협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너 숙제 안 하면 종아리 열 때라는 식인 거죠. 예, 너 시험 못 치면 뭐 인생이 망가져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크게 긍정적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가 일단 재미없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일단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안 가르쳐주고, 뭔가 사회가 이런 게 필요해 하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밀어넣는 느낌을 다들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학습 노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들 정말 드뭅니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야, 너무 재밌다. 수학 정석이 너무 재밌고, 성문종합이 너무 재밌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극히 드문 캐릭터라는 거예요. 맞죠? 공부를 할 때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고, 견뎌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졸업식 때 교복, 요즘은 입지도 않지만, 옛날에도 졸업식 때 행사가, 전형적인 행사가 교복 불태우고 찍고, 교과서 불태우고 이런 거잖아. 다시는 꼴 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했는데, 제가 학력고사를 좀 잘 봤는데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려고 수학 알바를 하려고 고등학생을 딱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진짜 밥 먹듯이 만점 받았거든요. 근데 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졌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밥 먹듯이 만점 받은 과목이었는데 제목만 기억나고, 아, 뭐가 있었지, 이런 정도만 기억이 나고, 이게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안 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빨리 까먹었지?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걸 잘 기억하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거는 억지 기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목표 달성되고 나면 지워집니다. 어거지로 기억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수학을 미분적분 확률 통계, 사인, 코사인, 지수로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나세요? 안 나죠? 생활에서 써먹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써먹잖아. 곱하기, 나누기도 별로 안 써먹죠. 더하기, 빼기만 써먹죠.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기하와 대수의 많은 것들, 그거 다 억지 공부하면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그게 정말 너무나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압니다.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가 비밀이야 하는 놀이거든요. 이거 비밀이야 하면 애들은 이 놀이 자체를 환장을 하고 놀이 삼아, 나는 이 비밀을 알고 너는 비밀을 모르는 거에서 오는 쾌감 같은 거를 즐겨요. 비밀을 공유하는 애들끼리는 당연히 친구죠. 그리고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비밀을 알아냈다 라고 하는 건 애들한테 최고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알았다 하면 누구든지 유레카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쁜 상태인가는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호기심을 다른 비유로는, 슈타이너는 사람의 간지러움에 비유를 해요. 간지러울 때 손에 안 가서 건지러워 죽겠는데 효자손이라도 넘기라도 딱 긁으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생리적인 답답함이 해소될 때 통쾌함, 못지않은 통쾌함이 호기심이 해소될 때의 통쾌함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내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한 깨우침의 과정이라면 공부가 괴로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공부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부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가 일단 한번 즐겁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생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사람을 볼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어떤 현상을 볼 때도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교육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사회적 교육을 받을 때, 아직까지 이 과정은 교육을 겸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도 그만큼 많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보내는 순간은 그냥 사회적 교육에 딱 노출돼 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교육, 근데 애들이 첫 발을 뗄 때 첫인상이 공부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노는 시간 그렇게 좋아하고 수업 시간 5분만 빨리 끝내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고, 한마디로 수업은 즐거워를 못 배워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배워봤나? 아까 말했던 조기교육, 경쟁교육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뭘 궁금해하는지, 어느 나이가 돼야 궁금해질지, 그 나이 때는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개별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테고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편차도 과연 교육자가 배려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줘야 좋은 교육이 될 텐데 이걸 안 따지고 일률적으로 조기교육, 경쟁교육 시키면 궁금하지 않은 거 막 집어넣으니까 처음부터 첫인상이 학습은 하기 싫은 거가 되는 거죠. 학습은 하기 싫은 거. 한번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졸업할 때까지 학습은 하기 싫은데 계속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력고사 내지는 수능 딱 끝나는 순간, 대학 들어가는 순간 펜트 던지는 거죠. 생존의 위협이 없는 다음에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대학교 간 애들도 취직 공부만 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토플 공부를 하지만 그거는 생계의 필요 때문에 하는 거지 즐거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윤리 시간에 칸트를 배웠건 소크라테스를 배웠건 공자를 배웠건 맹자를 배웠건 그거는 다 나쁜 기억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평소에 우리나라처럼 도덕 문화를 강조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이 도덕적인 냉소, 도덕적 냉소나 좌절의 마음도 상처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상처들도 사실은 교육에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어떤 애가 내가 문자를 배우고 나서 상상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이거는 아이의 정직한 워딩입니다. 근데 그 아이만 그러겠냐? 아닙니다. 다른 애들이 표현을 했건 못했건 실제로는 그런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야. 다 벌어진다. 그래서 적기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얘가 만약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자기가 적절한 때 문자 배운 게 얘한테는 평생 동안 굉장히 큰 덕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책 읽는 거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하는 애가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얘한테 드디어 문자의 세계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맞지 않는 시기에 문자를 배우고 억지로 뭔가를 한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후감 써와라 그럼 독후감 써와요. 근데 뭐가 독후감인가 하면 줄거리 쓰고 독후감 썼대요. 요약해옵니다. 요약을 해놓고 독후감 썼다 그럽니다. 그 애들이 책 읽는 버릇이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걸 하도 강요당해 놓으니까 완전 주마간산으로 읽어요. 슥슥슥슥슥 넘겨가면서. 닳고 나면 명작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한 문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책을 100권 읽어도 남는 게 있겠습니까? 수행평가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 수행평가 점수에서 뭐 책 몇 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감동 없는 책 읽기. 이 감동 없는 책 읽기를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얘는 독해 능력, 문해력 이게 근본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보기에 계량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적의 자율적인 능력은 더 떨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서 교육하자라고 하는 교육의 기본 가치, 기본 어떤 근본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길에서 궤도 이탈하지 말자라고 하나의 교육운동으로 지켜온 게 발도르프의 상이었다, 정체성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 제가 아까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아 시기의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 과정에 딱 들어가자마자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어떤 일률적 표준과 기준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애가 궁금한 거를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면 많은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진도 나가자. 네가 그딴 생각이나 하니까 시험을 못 보지. 라고 답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요. 우리 세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세대들도 똑같이 이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질문 많이 하는 애들 학교에서 지키잖아요. 진도 방해하는 아이들로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인 입장에서도 애들 말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애들이 묻는 게 얼마나 근본적인 걸 묻는지. 인생에 있어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근본적인 것들을 물어요. 나무는 왜 위로 자라요? 이런 거 물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 그러면 중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걸 배웠다. 근데 왜 안 어지러워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죠? 그죠? 나는 얘가 더 예쁜데 왜 금이 더 비싸요? 나는 이 돌이 더 예쁜데 왜 금을 보석이라 그래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아주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줬던가요?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 차라리 답을 못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거를 구박을 한다든지 야 그런 거 보지 마. 딴 거 봐 하고 다 강제학습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그 순간 이 아이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존재를 여러 번 부정당하면 아시다시피 자존감이 내려갑니다. 자존감이 내려가면 아시다시피 절대로 자율성이 안 자라납니다. 자율성이 안 자라나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똑같이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기부하면 광고 효과 1000만 원 나겠지. 이게 도덕적인가요? 이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예.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그럼 심리적인 보상.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남들이 나를 박수 쳐주겠지. 이것도 심리적으로 변형이 됐을 뿐 살짝 거래관계죠. 살짝 거래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거는 기부를 하라고 내가 어디서 배웠어. 기부를 해야 된대.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야 모범적인 어떤 일종의 시민상, 그리고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역할, 이런 게 어울리는 뭐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지. 이건 더 나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니까. 예. 보시다시피 어딘가 외부의 규범이 시켜서 혹은 강제가 있어서 혹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내적인 확신과 주체적 판단에서 이 판단이 섰을 때 자기가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익 손해 계산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 혼신을 다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때 그걸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자율적이라 해야 돼요. 근데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호기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호기심이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호기심을 죽이는 일이고, 교육이 제일 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이 호기심이 유지되도록 복돋아주는 일입니다. 복돋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을 한번 현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고. 호기심을 죽여서 사회 표준대로 끌고 가려고 해버려요. 그러면 비상적 인간형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비상적 인간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어느 순간에 이미 청소년기 때 해결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사춘기 때 해결해야 돼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평생 동안 해결 안 되고 어떤 혼란의 더미로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식의 아이들, 특히 5세, 6세, 7세 이 아이들은 인생에서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예요. 맞죠? 이 아이들의 특징,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짓거린다. 조잘. 턱 근육이 아플 정도로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마법 같은 거거든. 아이들한테. 말이 익숙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말이 익숙해진 뒤에 아이들은 이것도 예민한 아이는 느낍니다.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진짜로 물어봤습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얘는 벌써 뭔가 논리적인 걸 찾고 싶은 대로 들어온 애예요. 근데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부모를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논리적 이유가 안 떠오르거든. 왜 사랑하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애들 이런 거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에도 우리는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상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 내 안에서 언어가 있건 없건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고, 그죠? 상상의 어떤 상상된 모습으로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지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을 배우는 순간 내가 온몸으로, 느낌으로, 상상으로 떠올리려고 애썼던 그 어떤 것을 딱 이거라고 규정하는 거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민한 애라면 이때 뭔가 좀 찜찜한데 이거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낀다 하더라도 말의 세계 마법처럼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걸 이젠 표현할 수 있게 됐잖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말을 배우고 나면 어떤 능력이 아이들한테 폭발을 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래서 부모들이 또 보편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처음 배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관찰력과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세집니다. 그래서 5, 6, 7세들의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세세한 거 기억해요. 맞죠?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그때 신고 있었던 양말의 색깔의 위에 발목에 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런 아주 디테일한 거 이런 거 기억합니다. 왜? 애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이제 말 배워갈 때잖아요. 전부 말하려고 그러거든. 이건 말로 뭐라고 하지? 저건 말로 뭐라고 하지? 저건 말로 뭐라고 하지? 이게 하루 종일 애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떠오르는 생각. 근데 왜 저거를 이 말로 하지? 왜 저거를 이 말로 하지? 왜 저거를 이 말로 하지? 이게 계속 떠오릅니다. 애는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고 있는 동안, 잠에서 깨어 있는 동안에 이게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언어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언어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관찰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저장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없었을 때에는 형상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언어가 있고 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우리 이 대뇌 변형계 쪽에, 변형계하고 전두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앞쪽에, 좌뇌 쪽에 언어 배우고 나면 뇌주름이 자리가 잡히는데 이게 말 배웠을 때 어떤 기본적인 틀들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빠른 속도로 뇌주름이 잡힙니다. 이걸 기억 단백질이라 그래요. 마치 근육처럼 진짜로 단백질 덩어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생긴다는 거야. 예. 막 저장을 합니다. 인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새롭고 호기심에 넘치고 신기하고 이제 막 관찰력도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막 너무나 강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막 배운 거를 막 저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이 누적되면 이게 단편적인 기억이면 누적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럼 이 단편적인 기억들을 뭔가 공통점을 딱 묶어가지고 분류를 해주는 다른 차원의 말들이 필요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바로 개념어거든요. 개념어거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모아서 결국 추상화하는 거거든. 실제에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없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개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념의 세계로 들어가고 순전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에서 뭔가 보편적이고 세계와의 연결을 이어주는 개념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 자, 제가 지금 묘사한 5살에서 7살 아이들의 말을 배울 때 기본적인 행동 특징 대체로 비슷하게 다 겪는 거죠. 다 비슷하게 겪습니다. 요때 교육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하는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이 호기심, 이게 바로 이 아이가 영적인 존재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를 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존중해 줘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존중해 줘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 호기심을 앞에 놓고 쓸데없는 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이 아이의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또 이제 이러면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잘 모르는데, 지구가 도는데 나는 왜 안 어려운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게 왜 하늘이라고 불러? 이건 왜 땅이라고 불러?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애들이 이런 걸 묻는데 나도 몰라. 배운 적이 없고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논리적 설명이 아니고 그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이 같이 정폭이 되고 있을 때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 납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해가 왜 떠오르냐고 많이들 묻죠. 그거를 꼭 지구과학적 답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5살짜리 애가 엄마 왜 날마다 해가 떠? 그런데 지구의 공전자전을 얘기하면서 지구본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 넌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신화와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 아침마다 도깨비들이 싸워서 머리에서 열이 나서 저기서 그렇게 뜬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얘기가 아이의 세계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하고 들어가는 그 경험이 호기심이 충족되는 경험이잖아요. 이 호기심이 한 번 충족되고 두 번 충족되고 세 번 충족될 때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부정되면 세상이 나한테 불친절하고 세계가 나한테 닫혀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계가 나한테 닫혀있으면 나도 닫히죠. 내 마음을 안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죠. 그 다음부터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어떤 규율 위주의 어떤 훈련 위주의 학습 과정들이 진행되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부는 나는 싫어. 그러나 당근을 얻기 위해서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동기가 불순해집니다. 예, 동기가 불순해진다. 그럼 이 불순한 동기는 딱 유효기간 지나고 나면 끝난다. 이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자기를 어떤 수행적으로 갈고 닦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삶의 깨우침의 즐거움으로서 공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또 그런 방식으로 예,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또 가르치려고 들 때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도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했어라고 하는 생존 논리를 그래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계속 이어나갈 때 똑같은 잘못이 더 큰 방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너무 제가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도덕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개개인들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도덕적 냉소와 좌절이 많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은 말 하는데 저 말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공자님 소리 하지 마라.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공자님이 과연 비현실적이거나, 저기 무슨 이상주의자이기만 해가지고, 뭐, 돈키호테 같은 그런 캐릭터였을까요? 아닙니다. 공자가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인 정책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공자의 제자들이 당대의 훌륭한 재상들이 됐기 때문에 공자가 축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공자가 뭘 알았네, 몰랐네. 그건 지금 기준이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 공자는 문명을 설계하고 열어젖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잘 알고 보면 우리가 이름 들어봤음직한 사람들은 다 굉장한 그 시대의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다, 의미 없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로 공자님 말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공자를 쉽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공자만 그렇습니까? 다른 성인군자들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내가 마음에 일체를 느끼는 것 같은 성인군자가 정말 있는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갖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 감화를 받았다. 나는 꼭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강렬한 감동을 어떤 내면의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자율성, 도덕성, 영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율성 없으면 도덕성이 안 생긴다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때는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자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특히나 고등 종교들에서는 자기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에고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겉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연속되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번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형성해봤다가 그걸 바탕으로 또 한 번은 이것이 다른 세계와 어떤 보편적 질서 위에서 어울릴 수 있는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좁은 의미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또 한 번은 넓게 다시 이 자기를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를 세우고 한 번은 자기를 버리고 세웠다 버렸다 세웠다 버렸다 하는 연속된 과정으로 모든 성인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율성이 당연히 뚜렷하지 않죠. 근데 주체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과정도 통과해요. 아주 남 모르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내가 싫은데 왜 나한테? 공동체고 뭐 난 몰라.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런 모습도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그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미숙한 거지. 그냥 미숙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뭔가 세계라든가 보편 가치라든가 이런 거로 자기를 연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 이게 사고의 힘인 거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자기 주체성도 뚜렷하게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에 필요한 것들하고 자기에 필요하고가 모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부처님이 얘기했던 거, 자리이타.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일.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일. 내 삶도 충분히 보람있고 가치있고 세상에도 득이 되는 일.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이렇게 자리이타적인 삶의 방법을 못 찾아내면 사실은 삶의 어떤 뭐랄까요, 행복이랄까 만족감이랄까 이런 건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설사 어떤 성과를 이룩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실존적인 결핍이나 실존적인 모순 해결을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왜 왔을까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현상적인 거에 대한 사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쿼크 입자니, 힉스 입자니 하는 빛의 소립자들을 다루는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너무나 세부적이고 너무나 분리 분석 위주의 세상을 우리는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도 철저하게 세상을 분리 분석적으로 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분리 분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체로 자기 스스로를 분리 분석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소위 말하는 외로움, 이거 다들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고립감. 고립감. 또 고립된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근데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어. 이런 쪽으로 내몰립니다, 보통. 돈 많이 벌면 비상적이고 물질적인 수단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고립, 위험, 위기감정 이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될 거야 하고 사회적으로 몰리죠. 그럼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몰립니다. 우리가 배운 과학적 물질주의, 합리주의, 분리분석주의 이런 것들도 스스로의 고립감을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고립감이 강화되면 인간은 폐쇄적인 에고 내지는 이기주의 이런 것도 강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야, 나는 위험해, 나는 불안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강력한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내가 뭔가 힘을 얻었다면 남들도 이걸 공유하면 안 되고 나 혼자 독점 폐쇄적으로 이걸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심리들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의 사회의 어떤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종합된 결과로,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던데, 지금 한국 사회를 만약에 한 사람으로 치환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대체로 중2 수준을 통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2 수준에서 분열증을 겪고 있는 정도의 캐릭터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를 한인격으로 치환시켜 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정신적인 어떤 분리불안을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걸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적인 사람들의 의식의 상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무한 경쟁적인 발전 지상적인 사회의 성격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의 성격과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방식하고 과연 따로따로 갈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각각의 문제인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전체 하나인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전체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전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런데 문제 해결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보통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식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을 사문적으로 바라볼 때 몸, 혼, 영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확장된 게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제일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혁명을 해서 권력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적인 혁명 별로 없죠. 예. 설사 어떤 혁명이 이제 성과 평가 측면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희생과 상처를 남기죠. 예. 성공적인 혁명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많이 해결되겠지.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과잉 공급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소비할 수 있는 능력보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늘 큽니다. 예, 이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계속 더 부유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개개인들은 어느 때보다 더 가난에 내몰립니다.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지. 경제가 발전하면 세상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늘 일어나 왔습니다. 우리는 근대 사회의 도래를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기억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프랑스 혁명.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정치혁명이죠. 그 이전에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프랑스 혁명 안 나옵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그 이전에 종교혁명 없었으면 개인들이 내가 독립적 경제주체로 나설 수 있어. 나도 책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신부님이 얘기 안 해줘도 나 스스로 알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종교혁명이 없었다면 산업혁명 아예 안 와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이 변하기를 만약에 바란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결국 인간의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자고 하는 데가 굳이 영역으로 따지면 어디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합당한 만큼의 변화를 내 주변에서부터 일궈내지 못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될 미래, 당장 우리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계와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 그것이 완성도를 떠나서 끊임없이 추구되고 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은 나는 한편으로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끊임없이 좌절하고 푸념하는 데서 못 벗어나겠지. 그러면 부모와 이상은 그냥 유토피아즘으로만 남겨놓고 현실은 좌절과 냉소와 푸념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 보고 큰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애먹이면 너희 놈의 새끼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를 알고 싶으시면 당장 거울을 보시면 되죠. 누굴 닮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마음속으로 냉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방향을 찾는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 근데 저는 그러한 방향은 실은 우리가 뭔가 답을 모른다거나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렇지 않다. 답과 방법은 수많은 어떤 인류의 우리 선현들이 이미 우리한테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저런 가치와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줬고, 적어도 발도르프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미래적인 세계관, 미래적인 어떤 인간적인 상을 구현하려고 이미 1세기를 쌓아온 어떤 교육운동에 축적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말 귀하게 보고 귀하게 쓸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